저는 1988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직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죽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요. 저는 의사였습니다. 북한에서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의사라는 직업이 뭔가요?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 그렇죠? 하지만 북한에서 의사란 뭔가 알아야 합니다. 의사는 부패의 도구였습니다. 의료는 계급 제도의 집행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은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북한의 극소수만 받을 수 있는 영예입니다. 저는 핵심 계층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항일 독립운동가였고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엘리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엘리트의 길에서 저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양심입니다. 저는 1988년에 태어났고 22년 동안 평양제일병원, 평양협력병원, 군 의료기관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외과 전문의였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뒀는지 정확히 압니다.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 숫자가 제 가슴 위에 손가락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매일 밤 제 꿈에서요. 왜 그들이 죽었는가? 의약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의 성분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평양에 사는 핵심 계층의 아이가 폐렴에 걸리면 저희는 항생제를 사용했습니다. 비싼 항생제를요. 부모가 뇌물을 주면요. 하지만 지방에서 온 성분이 낮은 농민의 자식이 같은 폐렴으로 들어오면 의약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이었어요. 약장에는 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은 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놓고 있으면서도요. 이것이 북한의 의료입니다. 계급 제도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진료소에서 일합니다. 간호사로요.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의사가 되려면 재시험을 쳐야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시험에 응할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저 자신을 의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열이 난 아들을 안고 응급실에 온 분이었어요. 저는 의료진을 도와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말라리아였습니다. 치료 가능한 병이죠.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어머니도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시스템이 이미 그들을 버렸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할 이야기는 북한 의료체제의 내부 폭로입니다. 수많은 죽음, 계급에 따른 차별, 뇌물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진 의료 현장의 진실입니다. 저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 차에 저는 깨달았어요. 의료가 아니라 신분 관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10년, 20년이 흘렀고 저는 그 시스템에 충실한 도구가 되어갔습니다. 점점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신분을 받습니다. 가족 내력을 받습니다. 정치적 신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2014년 초가을 저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수술입니다. 제가 수백 번 해본 수술이죠.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정직한 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당 검열단에 의해 비협조 간부로 찍혔다는 거죠. 조직 지도부 검열단에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를 수술해도 되나요? 답변은 상관없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 부패한 간부의 자식을 살릴 필요는 없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와 체제의 압박. 제가 그 아이를 살린다면 저도 반동적 의료 행위로 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 가족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천천히 대기했습니다. 약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미 있는 약을 숨기고요. 수술실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준비 가능했는데도요. 그리고 그 아이는 24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죽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저는 그날 죽었어요. 남은 건 체제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양심 없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를 봤어요. 눈을 맞췄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당신은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탈출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떠날 수 없는 직업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의료 인력은 국가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탈출하려다 적발되면 저뿐 아니라 제 가족 3대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저는 매일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환자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 길에 머물면 내 영혼도 죽는다. 2014년 가을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이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아이가 핵심 계층입니다. 부모의 신분이 뭐든 경제 상황이 뭐든 모든 아이가 똑같이 치료받습니다. 어제 그 어머니도 내일 올 어머니도 모두가요. 이것이 의료입니다. 이것이 제가 꿈꿨던 삶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북한 의료체제의 내부 폭로입니다. 당신이 보는 뉴스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개인의 양심이 어떻게 국가체제에 의해 파괴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증언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8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소위 말해 핵심 계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항일투쟁에 참가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아버지는 당의 간부였습니다. 그 덕분에 평양의 좋은 구역에 살 수 있었고 제1중학교라고 불리는 엘리트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의료에 관심이 있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쯤이었을 때 의과 진학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리에진 학생, 너는 성적이 우수하고 사상 점수도 높다. 당은 너 같은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명령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당이 결정했다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저는 특별히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 꿈은 글쎄요, 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당에서 정해준 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평양의과대학은 북한 최고의 대학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가문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과 과정도 매우 특이했어요. 전공 과목보다 사상 교육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의학은 주체 사상의 실천이다. 의사는 인민의 영원한 종복이어야 한다. 의료는 당의 지시에 복종하는 도구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부학을 배울 때도 생리학을 배울 때도 항상 인민을 위한 의료라는 명분이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대 3학년 때부터 우리는 병원 실습을 시작했어요. 저는 평양 제1병원에 배치받았습니다. 이곳은 평양의 엘리트 의료기관이었어요. 당 고위층, 외교관, 장군들이 오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일반인들을 위한 병동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층부 병동의 환자들은 개인 병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영양 있는 음식, 그리고 최고급 의약품들이 사용되었어요. 당 고위층의 아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수입 항생제가 투여되었습니다. 반면 일반인 병동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병실이 아니라 거의 창고 같았어요. 여러 명이 한 침대를 나눠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용 린넨은 낡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의약품의 부재였습니다. 당뇨병으로 입원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인슐린이 필요했습니다. 약장에는 인슐린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상층부 병동에서 사용하는 인슐린이요. 하지만 일반인 병동의 할머니에게는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상 아직 공급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석 달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합병증으로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인슐린이 없으면 혈당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옆에서 의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자연사라고 적었어요. 자연사였나요? 그게 자연사일 수 있나요? 실습 기간 내내 저는 이런 일들을 봤습니다. 당 간부의 아들이 다리를 깨트렸을 때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응급실로 나왔어요. 수술은 최고급 장비로 이루어졌고 회복도 완벽했습니다. 그 아이는 한 달 만에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에 들어온 지방에서 온 아이의 다리 골절은 다르게 취급되었습니다. 부모가 뇌물을 가져올 수 없었거든요. 그 아이는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품 부족이라는 이유로요.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어요. 결국 그 아이는 절름거리게 되었습니다. 영구적으로요. 그 아이와 당 간부의 아들. 같은 나이, 같은 부상, 다른 결과. 이것이 북한의 의료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할 무렵 저는 이미 깨달았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체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성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배치 과정도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내가 어느 병원에 갈 것인가는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 조직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평양협력병원에 배치받았어요. 이곳도 신분에 따른 의료를 철저히 실행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협력병원은 좀 더 나은 조건의 환자들을 받았습니다. 당 중간층 관료들, 군 장교들, 무역회사원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계급 차별은 심했습니다. 처음 근무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신분에 따른 약품 배분의 명시적인 지시였습니다. 원장실에서 전임의들에게 매달 약품 배분 리스트를 전달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약을 어느 환자에게 줄 것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간부 환자 최신 항생제, 군인 환자 2급 항생제, 일반인 환자 기본 약품, 지방에서 온 환자 최소 용량. 이런 식으로요. 한 번은 감기로 입원한 당 선전부 장관의 아내를 치료했어요. 감기였습니다. 감기요. 증상이 가벼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비싼 수입 감기약을 처방했습니다.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요. 그냥 그 사람이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에요. 같은 시기에 폐렴으로 들어온 농촌 출신 청년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위험한 상태였어요. 산소 포화도가 낮았고 흉부 X선에서도 폐렴의 진행이 보였습니다. 이 경우 항생제가 필수였습니다. 당장의 항생제 없이는 그 청년은 죽을 것이 뻔했어요. 약장에는 항생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당 장관의 아내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 같은 항생제가요. 하지만 그 청년에게는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성분이 낮았으니까요. 우리는 국내산 감기약을 주었어요. 폐렴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 약품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버텨야 한다.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요. 환자에게 하는 말이라곤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 청년은 일주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어요. 21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 슬픔?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연함을 느꼈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이게 우리의 의료다라고요.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감정을 잃어갔어요.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서류를 봤습니다. 의무 기록의 신분 항목을 봤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대우를 결정했습니다. 당 조직부 검열관들이 정기적으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올바른 의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요. 이때 올바른 의료는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당의 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였습니다. 검열관들은 의료 기록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왜 이 일반인에게 비싼 약을 썼는가? 왜 이 당 간부에게 기본약을 썼는가?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의학적 타당성을 묻는 게 아니라 신분에 맞는 처방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질책받았어요. 일반인 환자에게 너무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요. 병원 자원을 낭비했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당 간부가 필요할 때 약품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어쩌냐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계급 관리원이었습니다. 의료라는 외피를 쓴 체제의 차별을 집행하는 도구였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저는 좀 더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외과 전문의로 인정받아서요. 하지만 더 높은 지위는 더 큰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환자를 차별하는 책임이었어요. 의료 행위가 갈수록 명백한 차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약품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누가 약을 받을 것이고 누가 못 받을 것인지가 너무 명확해졌으니까요. 2010년대 초반 저는 많은 환자를 죽음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죄책감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요. 이것이 체제가 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점점 당신이 하는 일의 부도덕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아, 이것도 당신 탓은 아니에요. 이 환경에 오래 있으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래야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요.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저는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이제 당신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양의 병원이 뭔지를,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뭔지를요. 계속해서 저는 그 한 소녀를 만나기 직전 상황들을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뇌물 문화, 당의 감시,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던 제 양심 말이에요. 2014년 초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협력병원의 외과 과장이었어요. 26년 동안 의료 현장에 있었고 수백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방관했어요. 그날도 평온한 저녁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오후 6시쯤 응급실 의료진이 저를 불렀어요. 과장님, 맹장염 의심 환자 입원했습니다. 맹장염이요. 흔한 질환이었어요. 저는 이 수술을 수백 번 했습니다. 20분이면 충분한 수술이었어요. 성공률도 높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이건 쉬운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환자를 만나러 응급실로 내려갔어요. 침대에는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류영신이었어요. 지방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온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복부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통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서 있던 어머니는 나이가 35쯤 되어 보였어요. 무겁고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병원 가운도 남루했어요. 저는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복부 우측 하단에 압통이 명확했어요. 발열도 있었습니다. 맥박이 빨랐어요. 전형적인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지연되면 천공되어 복막염이 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제 진단이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으로는 명확했어요. 이 아이는 당장 수술실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돈이 없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의학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의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 류태수 39세, 함경남도 공장 노동자, 성분 일반. 아이 아버지 현재 당 검열로 인해 비협조 간부 지정됨. 조직 지도부에 의해 감시 중. 그 말이었어요. 비협조 간부.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분이었어요. 당 조직 지도부에 의해 찍혔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저는 즉시 당 조직부에 연락을 취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시적인 지시였어요.
비협조 간부의 가족이 입원했을 경우 조직부에 신고하시오. 전화를 걸었어요. 예, 당 조직부입니다. 평양협력병원의 의료진입니다. 비협조 간부의 자녀가 응급 입원했습니다. 맹장염으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전화 저쪽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버지가 비협조 간부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되는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과장님, 일단 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급성 맹장염입니다. 천공의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시 침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상급 부서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겠습니다. 일단 대기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내려왔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희망을 찾으려는 듯이요. 선생님, 수술할 수 있나요?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예, 수술할 수 있습니다라는 간단한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일단 아이의 상태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준비할 게 없었습니다. 맹장염은 수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구토까지 시작했습니다. 이건 복막염으로 진행되는 신호였습니다. 조직부로부터 지시가 왔어요. 전화로요. 과장님, 상급 부서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당 환자는 국가 재정 상황으로 보아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약물 치료로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약물 치료요. 맹장염을 약물로요. 그건 의학이 아니었어요. 문장이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미 상급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말이었어요. 상급 부서. 즉,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요. 저는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항생제를 줬어요. 하지만 항생제만으로 급성 맹장염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건 모든 의사가 아는 사실이에요. 항생제는 감염을 억제할 수 있지만 이미 염증된 맹장을 제거할 수 없거든요. 아이의 어머니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언제 수술하나요? 아직 약물 치료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거짓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이 아이가 살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의료 결정이 아니라 정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거든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체제의 실행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응급실에 앉아서 아이를 봤습니다. 류영신이라는 아이. 9살. 평양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핵심 계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실수해서 비협조 간부로 찍혔어요.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죽어야 했습니다. 이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처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 선택을 말이에요. 선택지는 2개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명령을 따르고 이 아이가 죽도록 놔둔다. 그럼 저도 안전하다. 제 가족도 안전하다. 2번째 선택지, 몰래 수술을 한다. 이 아이를 살린다. 하지만 그럼 저는 반동적 의료 행위로 찍힐 수 있다. 조직부에 보고될 수 있다. 체포될 수 있다. 제 가족도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의사로서의 양심과 나의 생존. 저는 의학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맹장염 수술의 상세한 절차를 다시 읽었어요. 제가 이미 수백 번 한 수술이지만 그걸 다시 읽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겠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지금도 압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영혼이 완전히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수술실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해둔 수술 기구들을 꺼내두세요.
아침 일찍 응급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놀랐어요. 과장님, 조직부에서는 수술 금지 지시가 나왔는데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준비만 해두세요. 오전 7시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입니까? 수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한 결정의 무게를 느꼈거든요. 수술은 오전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집도했어요. 의료진들이 저를 봤습니다. 무언의 질문이 그들의 눈에 있었어요. 조직부 지시를 어기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술을 했어요. 맹장을 분리해서 절제했습니다. 이미 약간의 염증이 있었어요. 며칠 더 지연됐으면 천공이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강을 깨끗이 정수했어요.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요. 수술 시간은 정확히 18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살았어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의학적으로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조직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 부하 직원이 신고한 거였어요. 그건 당연했습니다. 조직부의 지시를 어겼거든요. 과장님, 상급 부서에 보고됐습니다. 지금 즉시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왔어요. 그리고 마주쳤습니다. 조직 지도부 검열관과요. 리에진 과장님, 당신은 조직부의 명시적인 지시를 어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환자는 비협조 간부의 가족입니다. 당이 경제 사정상 그 가족을 위해 의료 자원을 투입할 수 없다고 결정했는데 당신은 일방적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의 정책에 대한 저항입니다. 당의 지도성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이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검열관의 얼굴이 단단해졌어요. 의학과 정치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북한에서는 이미 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걸요. 정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의 생명보다요.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 많이요. 체포될까 봐요. 수용소에 끌려갈까 봐요. 제 가족이 함께 끌려갈까 봐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깨어났어요. 제 양심이 깨어났거든요. 오래간만에요. 그 아이 류영신이는 결국 살았어요. 재활 기간을 거쳐서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저를 봤을 때 제 눈을 맞췄어요. 고마움이 담긴 눈으로요. 그 눈이 제 가슴을 부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북한에서 의료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걸요. 의학적 양심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 아이를 살린 이후로 저는 몇 달간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직부는 계속 저를 추적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체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요. 남으면 죽고 떠나면 살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어서 저는 어떻게 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탈출을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은 지옥 같은 낙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명백해졌어요. 조직부 검열관들이 더 자주 병원에 내려왔습니다. 제 진료실을 자주 방문했어요. 의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제 진료 패턴을 분석했어요. 과장님, 요즘 외래 환자가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 환자들에게 처방된 약의 가격대가 높은데 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수술수가 지난 3개월간 증가했던데 이건 의학적 필요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매일이었어요. 질문만 해도 모두 압박이었습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이었거든요. 저는 조심했어요. 너무 조심했어요. 일상적인 처방을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차별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수술도 신분이 높은 환자들만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들의 눈에는 저는 의심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가정을 방문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 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 생활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당은 의료 인력의 완전한 충성을 원했으니까요. 검열관들은 제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환자 차트를 보관하고 있는가? 의료 관련 서적은? 개인 편지나 통신 기록은? 그들은 침실, 거실, 주방을 다 뒤졌어요. 심지어 화장실 쓰레기통까지요. 제 개인 일기를 찾으려고 했어요. 반역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요. 다행히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의료인이라는 건 언제든 감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검열 이후로 저는 알았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요. 언제 체포될지 몰라요. 조직부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계속 감시할 거였어요.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그냥 반당적 사상이라는 혐의로 체포할 수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탈북이요. 그 말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제 가슴은 철렁했어요. 탈북이라는 건 뭔가요? 국가를 버리는 행위였어요. 가족을 버리는 행위였어요. 북한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남으면 어떻게 될까? 언제든지 조직부가 나를 반동 세력으로 낙인 찍을 수 있었어요. 그럼 체포된다. 고문당한다. 결국 자백을 받아낸다. 그리고 수용소로 간다. 정치범 수용소로요.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어요. 내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제 가족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자매도 모두요. 그들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제 딸이거나 제 부모일 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3대 세습 정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반역자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의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자식까지 모두 반동의 씨앗으로 여겨져 수용소에 간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이미 70 가까운 나이였어요.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살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오빠는 군장교였는데 저 때문에 제거되거나 좌천될 수 있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 영혼을 잃느냐, 제 가족을 잃느냐의 선택이었어요. 그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떠나기로요. 하지만 즉시 떠날 수는 없었어요. 의료인은 국가 자산이었거든요. 북한을 벗어날 수 있는 여권도 없었고 여행 허가도 없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의사의 월급은 적었어요. 하지만 뇌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환자들이 주는 돈, 진료를 봐주겠다며 주는 금품들이었어요. 그걸 모으기 시작했어요. 몇 달에 걸쳐 작은 금액이지만 중국에서 중개인을 거쳐 탈북할 때 필요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약 300달러 정도였어요. 많지 않지만 중국인 밀매꾼에게는 충분한 액수였어요. 두 번째 단계로 중국의 연락처를 구하는 거였어요. 이건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어요. 만약 적발되면 반동 세력과의 내통으로 찍힐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의료인으로 일하면서 저는 교류 기회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의료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요. 공식적이지 않은 경로로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 중국 상인을 만났어요. 탈북 여성들을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험한 정보였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직 한 번의 만남이었어요. 매우 위험했으니까요. 중국 상인은 저에게 일종의 신호를 알려줬어요. 조직부가 당신을 수감할 계획을 세우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압록강을 건너라고 했어요.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 쪽에 접선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다음 단계, 이건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지옥 같은 기다림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각했어요. 오늘이 내가 체포되는 날일까? 병원에 가면 조직부 검열관들의 눈을 봤어요. 그들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동료들도요. 친구들도요. 누군가 조직부에 신고할 수 있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2014년 겨울이 다가왔어요. 그때쯤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직부 검열관이 다시 병원에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검열관이 저를 불렀어요. 리에진 과장님, 상급 부서에서 당신을 특수관리 인물로 분류했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특수관리는 조직부의 코드였어요.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따라서 당신은 지금부터 조직부에 주 1회 이상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동향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검열관이 떠난 후 저는 병원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하게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요. 그날 저는 짐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옷 몇 벌, 의료 자격증 4본, 그리고 약간의 현금이었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도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래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그게 맞다. 넌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겠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이 아니다. 이 나라의 잘못이다. 아버지도 오래전에 깨달았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살아서 가거라. 그리고 자유를 느껴보거라. 아버지는 이제 늙었으니 여기서 죽을 거다. 하지만 넌 달라. 넌 아직 삶이 남아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게 마지막 작별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길게 안았어요. 더 오래 봤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냈습니다. 말없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아니었어요. 절박함이었어요. 생존 본능이었어요. 의료인으로서 저는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체제의 부속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저의 가장 위험한 순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것부터 중국에서의 몸을 숨기기, 그리고 태국으로의 여행까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이요.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자유를 찾으러 가는 길에서요.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2014년 11월 중순이었어요.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의 가을은 짧았어요. 한두 주면 겨울이 와버렸거든요. 저는 병원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이날이 마지막이라는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동료들에게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환자들을 진료했어요. 마치 내일도 올 것처럼요. 하지만 제 가방에는 이미 짐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휴게실 사물함에 숨겨뒀던 짐이었어요. 오후 5시 저는 외출한다고 했어요. 약품을 구매하러 간다고요. 그건 흔한 핑계였어요. 조직부도 그 정도는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요. 중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저는 특정 장소에서 만났어요. 평양 근처의 한 식당이었어요. 그곳에서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개인은 남자였어요. 35 정도 되어 보였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위험한 일을 많이 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리 과장이군요.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건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저는 그를 따라 평양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요. 중강진 방향으로요. 기차 안에서 저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언제 당국자가 나타날지 몰랐거든요. 신분증 검사가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11시간의 기차 여행이었어요. 밤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북한의 산들이 어둠 속에서 보였어요. 중강진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저를 한 낡은 집으로 데려갔어요. 주민들의 집이었어요.
주인은 뭘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중개인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뇌물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밤을 새우세요. 내일 밤에 압록강을 건넙니다. 내일 밤이요. 불과 20시간 뒤였어요. 저는 그 집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잘 수 없었어요. 심장이 계속 빨리 뛰었거든요. 압록강이요. 그곳은 죽음과 자유의 경계였어요. 다음 날 저녁 중개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제 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옷을 벗으세요. 왜요? 졌습니다. 강물에 빠질 테니까요. 옷을 버리고 가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건너편에서 옷을 줄 거니까. 저는 옷을 벗었어요. 속옷만 남겨두었어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공포를요. 여자가 홀로 남겨지는 그 감정을요. 하지만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중개인은 저에게 비닐봉지를 쥐어줬어요. 이 안에 당신의 짐을 넣으세요. 물에 떠가지 않도록 잘 봉하세요. 저는 의료 자격증 사본,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자금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강하게 입을 봉했어요. 밤 9시쯤이었어요. 중개인은 저를 강가로 데려갔어요.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겨울밤의 강은 검었어요. 물결이 잔잔했지만 저는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차가운지를 말이에요. 중개인은 주변을 살폈어요. 감시초소가 없는지 확인했어요. 저쪽 중국편에 불빛이 보이나요? 저 불빛 방향으로 헤엄을 치세요. 거리는 50m 정도입니다. 당신은 헤엄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었어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난 도시 여자였어요. 헤엄을 잘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든 없든 해야 했거든요. 중개인은 몸짓으로 시간을 알려줬어요. 지금입니다. 저는 강으로 들어갔어요. 첫 발을 디디는 순간 극저온의 충격이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호흡이 멈출 뻔했어요. 이건 물이라기보다 얼음이었어요. 영하 10도 정도의 밤이었거든요. 발이 점점 깊어졌어요. 무릎까지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허벅지까지요. 제 다리는 이미 무감각해졌어요. 감각이 죽어갔어요. 이제 깊어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저는 헤엄을 쳤어요. 팔을 저었어요. 필사적으로요.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면서요. 다른 손으로 물을 헤쳤어요. 그 강은 생각보다 컸어요. 50m는 엄청나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거리 감각이 없었거든요. 제 팔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물의 저항이 커졌어요. 추위로 인해 근육이 경직되었어요. 가운데쯤 왔을 때 공포가 밀려왔어요. 만약 중국 쪽에서 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북한 쪽에서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여기서 빠져 죽으면? 호흡이 불규칙해졌어요. 물을 마실 뻔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 무언가가 들렸어요. 여기다. 이쪽으로 와. 중국식 말이었어요. 작고 신중한 목소리였어요. 중국 쪽에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제 팔에 더 힘을 줬어요.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강바닥이 다시 느껴졌어요. 얕아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무릎이 나왔어요. 허벅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몸 전체가 물 위로 올라왔어요. 중국 쪽 강가에서 손이 나왔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적고 찬 손으로요. 저는 강에서 나왔습니다.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로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눈을 뜬 건 따뜻한 곳에서였어요. 빈집의 방이었어요. 창문이 없었고 작은 전등이 켜져 있었어요. 제 몸은 담요로 감싸져 있었어요. 제 옆에는 나이 많은 중국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당신 깨어났네요. 얼마나 오래 자셨는지 아세요? 11시간입니다. 저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체온증이었어요. 위험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강합니다. 그 중국 여자는 저에게 따뜻한 국물을 줬어요. 맛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느꼈어요. 제 혀가 다시 감각을 되찾았거든요. 당신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북한에서요.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낼 거니까요. 남쪽이요. 그건 중국 남부를 의미했어요. 그곳에서 다시 밀매 조직의 손을 거쳐 태국으로 가야 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사흘을 머물렀어요. 그동안 저는 제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지난 밤의 공포에서 벗어났어요. 압록강을 건넜다. 살았다. 이제 북한의 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 자유가 아니었어요. 중개인들은 저를 상하이로 데려갔어요. 기차 안에서요. 역에 내리자마자 저는 처음으로 중국을 느꼈어요. 건설 중인 건물들, 많은 자동차,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요.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저는 한 아파트의 작은 방에 갇혔어요. 다른 탈북 여성들과 함께요. 그곳에는 5명의 여자가 더 있었어요. 다양한 나이의 여자들이었어요. 가장 어린 아이는 18살이었어요. 나이 많은 여자는 50 가까웠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팔려가는지를요. 혹은 얼마나 깊은 곳에 갇혀 있는지를요. 중개인은 남쪽으로 간다고 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미얀마를 거쳐 태국으로 간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방에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아무 소식 없이요. 셋째 날 중개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일 아침 미얀마로 출발합니다. 짐을 준비하세요. 미얀마요. 그건 지옥이었어요. 상하이에서 미얀마까지의 여행은 이틀이 걸렸어요. 기차, 자동차 그리고 보트로요. 우리는 창문이 없는 트럭에 실렸어요. 3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가기 위해 멈춰선 이외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울고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겠어. 살 수 있을까? 대답이 없었어요.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위협을 느꼈어요. 우리는 난민 캠프 비슷한 곳에 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감금센터였어요. 여기서 몇 주를 머물러야 합니다. 태국에서 돈이 올 때까지요. 가족들이 보내줄 때까지요. 돈이 없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요? 중개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나는 그 처지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았어요. 탈북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요. 죽음이나 인신매매로요. 저는 그 감금센터에서 사흘을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 구호단체의 관계자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탈북 여성들을 돕기 위해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단체였어요. 그들은 우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타이에 있는 난민센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몇 달을 기다렸어요. 한국 정부의 인정을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가는 비자를 얻었어요. 2015년 초 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서울로 날아갔어요. 압록강에서 태국까지의 여정은 거의 3달이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여정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태국은 지옥 같은 낙원이었어요. 미얀마의 감금센터에서 구출된 우리는 태국의 북동부에 있는 난민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보호센터였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감금시설이었어요. 건물 자체는 깨끗했어요. 침대가 있었어요. 음식도 제공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당신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안 여기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게 설명이었어요. 신원 확인이요. 그건 매우 위험한 과정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탈북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를요. 그것은 국경을 넘을 때가 아니라 신원이 밝혀질 때였어요. 만약 한국 정부가 저를 의심스러운 인물로 분류한다면, 만약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저를 돌려보낸다면, 그럼 저는 다시 평양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는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태국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 때문에 북한 당국의 압력을 받을 수 있었어요. 북한은 탈북자들을 범죄자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몇몇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적이 있었어요. 태국도 그럴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센터의 작은 방에서 매일 그 공포를 느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방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박미영이었어요. 함경남도에서 온 탈북자였어요. 저보다 2살 많았어요. 미영이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당신도 북한 사람이군요. 네. 어디서? 평양에서요. 미영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걱정스럽게요. 평양? 위험했겠네요. 당 간부들이 많으니까요. 네. 있었어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센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감시할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한국 영사 관계자가 나타났어요. 리에진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문이었어요. 공식적이지만 신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실명은? 리에진입니다. 생년월일은? 1988년 3월 15일입니다. 평양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의사였습니다. 관계자는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왜 탈북했나요? 그 질문이 가장 위험했어요. 답변에 따라 제 운명이 결정될 수 있었거든요. 의료 활동 중 정치적 차별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체제가 나를 특수관리 인물로 지정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저는 류영신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9살 여자아이. 맹장염. 아버지가 비협조 간부여서 죽게 된 아이. 관계자는 계속 메모했어요. 그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한국에 와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은 예상했어요. 이 질문은 제가 정치적 난민인지 아니면 경제적 난민인지를 판단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정치적 난민은 받아들이기 쉬웠지만 경제적 난민은 거부하기 쉬웠거든요. 자유롭게 의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고 싶습니다. 의사 자격이 있나요? 네,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했고 26년을 의료 현장에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신문이 있은 지 한 달 뒤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경비가 더 엄격해졌어요. 외부 방문자들이 더 자주 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정부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미영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져. 그들은 센터 관리자와 오래 대화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북한 당국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었어요. 저는 침대 아래 숨었어요. 미영이도 함께요. 우리를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게 느껴져. 누군가가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북한이 실제로 태국 당국의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밀매 조직들도 탈북 여성들을 돈이 되는 상품으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양쪽 모두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한 명의 여자가 사라졌어요. 이름은 최은숙이었어요. 26살이었어요. 함경북도에서 온 탈북자였어요. 그 아침 그녀의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어디 갔어? 모르겠어. 밤새 소리가 들렸어. 경비원들의 목소리요. 데려가 버린 거야. 어디로? 모르겠어.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는 건 분명했어요. 누군가 중간에 제거된 거였어요. 그 일 이후로 모두가 더 두려워했어요. 저는 매일 밤 깨어 있었어요. 혹시 내 차례가 될까 봐요. 혹시 밤중에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봐요. 2015년 2월 마침내 소식이 왔어요. 한국 영사 관계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리에진님, 한국 정부가 당신의 인도적 입국을 승인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당신은 정치적 난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로 가실 겁니다. 저는 울었어요.
박미영도 울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른 울음이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절망의 울음이었어요. 당신은 가네요. 미영이도 같이 가요. 나는 아직 네요. 아직 확인 중이라더군요. 미영이는 3개월을 더 있었어요. 결국 나중에 한국에 왔지만 그 3개월은 그녀에게 지옥 같았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경호원들이 저를 데려갔어요. 비행장으로요. 제가 탔던 기차, 차량, 보트와 달랐어요. 이번엔 비행기였어요. 하늘로 가는 비행기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뒤를 봤어요. 태국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더 멀리 뒤쪽으로 북한이 있었어요. 제가 떠나온 그 나라가요. 이제 자유일까요? 아직 아니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포가 있었거든요. 기침하는 손가락.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신문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국가정보원 직원이었어요. 리에진님 환영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축하한다는 말이요. 당신은 지금부터 한 달간 정보원의 보호시설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신원 보호와 보안을 위해서입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갇혀 지냈어요. 다시 갇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경비원이 보호를 위해 있었어요. 감금이 아니라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걸요. 아직도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저는 살았다. 는 것을요. 태국에서의 석 달 그리고 한국에서의 한 달. 총 4달을 저는 공포 속에서 지냈어요. 언제 추방당할지, 언제 다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요.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저는 서울의 한 하숙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어요. 정보원의 보호시설을 나온 후 저는 서울 강남역 근처의 낡은 하숙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방은 6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침대, 책상, 그리고 창문이 있었어요. 북한의 의료인 주택에서는 볼 수 없던 현대식 화장실도 있었어요. 그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역의 거리가 보였어요. 자동차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녔어요. 아무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했어요. 저는 일이 없었거든요.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의료 자격증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다시 의사가 되려면 한국의 의료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자리는 간호사였습니다. 의료 경력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의료 자격증 없는 외국인일 뿐이었어요. 병원은 저를 간호사로 고용했어요.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어요. 북한에서의 월급을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액수였어요. 하지만 서울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적었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진료소의 원장은 저를 친절하게 대했어요. 제가 탈북민인 걸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대하지 않았어요. 리님, 이게 당신의 직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시간을 내서 의사시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진료소에서도 응원할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의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류영신이를 못 잊고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환자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의료인일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첫날 열이 난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버지와 함께요. 아이는 5살 정도였어요. 얼굴이 빨갛고 콧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감기가 심한데 빨리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신뢰도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진찰했어요. 청진기로 폐음을 들었어요. 목을 봤어요. 귀를 확인했어요. 전형적인 바이러스 감기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이러스 감기입니다. 항생제는 필요 없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감기약을 처방했어요. 그리고 처방전을 줬어요. 감기는 시간이 약입니다. 일주일 정도면 좋아질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진료비 얼마예요? 원장님께 알려드리면 돼요. 아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을 부수었어요. 이 아이가 류영신이처럼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치료받을 거예요. 신분에 관계없이요.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요. 그 아이들이 다녀간 후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몇 달이 지났을 때 한 환자가 편지를 가져왔어요. 엄마가 쓴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리 간호사님께 저희 아이가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리 간호사님이 아이를 그렇게 친절하게 진찰해 주신 덕분에 아이가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북한에서는 환자들이 감사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의료인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도 감사가 아니라 의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 편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편지가 되었어요. 저는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 가게 되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3개월을 생활했어요. 한국 문화, 한국 사회, 그리고 법률에 대해 배웠어요. 가장 인상적인 수업은 기본권 수업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신들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 스스로를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선거권이 있다고요? 내가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요?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할 수 있다고요?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어요. 하나원 수료식 때 저는 한 동기와 악수했어요. 이름은 김지연이었어요. 평양에서 온 교사였어요. 리님, 우리 이제 자유야. 그래. 자유다. 우리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의사가 되기로요. 다시 시도하기로요. 양심과 함께요. 한국의 의료대학원에 등록했어요. 2년 과정이었어요. 힘들 것 같았어요. 나이도 이미 37이었거든요.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해야만 했어요. 류영신이를 위해서도요. 그리고 내 양심을 위해서도요. 그 겨울 서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눈을 봤어요. 하얀 눈이 펄펄 내려왔어요. 서울의 하늘을 덮었어요. 그 눈을 보면서 저는 압록강을 생각했어요. 그 차갑던 강물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유롭게 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료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저는 진료소에서 계속 일했어요. 하루는 할머니 환자가 들어왔어요. 9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 북한 사람이야?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북에서 왔어. 6.25 때 내려왔어. 70년을 서울에서 살았어. 이제 좋아졌냐? 네.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지.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야. 너도 여기서 잘 살아야지. 약하게 살지 말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의 온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저는 그 진료소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로서요. 그리고 의료대학원을 졸업했어요. 한국의 의료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쯤 의사 자격증을 얻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의료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 저는 더 이상 신분을 보지 않아요. 가족 내력도 보지 않아요. 정치적 신뢰도도 보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봐요.
아픈 사람을 보고 그들을 돕기를 원해요. 그게 제가 북한에서는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어제 저는 한 아이를 치료했어요. 감기였어요. 열도 있었어요. 기침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았어요. 당연하게 살았어요. 다른 환자들도 모두 살았어요. 신분에 관계없이요.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유가 뭔지. 자유는 하늘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는 당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전문성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인간성에 따라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제 이름은 리에진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평양에서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신원을 드러내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에진입니다. 이전에 북한의 의사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의료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 저는 여전히 무섭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요. 오늘도 진료소에서 일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10명의 환자를 봤어요. 감기, 소화불량, 피로 그리고 한 분은 암 진단을 받은 후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그분을 대할 때 저는 어떤 신분도 묻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그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묻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3년이 지났어요. 탈북한 지 3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놓쳤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016년 초 제 숨겨진 연락처로 전해 들었어요. 아버지가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보내줄 때부터요. 아버지는 늙었으니 여기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요. 하지만 그렇게 준비해도 충격은 왔어요. 제가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현실이요. 저는 아버지 영혼을 위해 촛불을 켰어요. 한국식으로요. 아버지는 한국을 본 적이 없으셨지만 한국에서 추모받으셨어요. 3년이 지났어도 저는 여전히 류영신이를 생각해요. 매일이에요. 특히 아이들을 볼 때요. 그 아이를 살린 이후로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본 적이 없어요. 당시 아이의 주소를 알 수 없었거든요. 지방의 어딘가였을 뿐이에요. 혹시 그 아이가 한국에 온 건 아닐까요? 혹시 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진료소에 9살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이름은 민지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봤을 때 류영신이를 생각했어요. 그 아이도 그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지금이라면요. 만약 류영신이가 살았다면 큰 아이가 됐을 거예요. 어쩌면 중학생이 되었을지도요.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할까요? 행복할까요? 저는 그 아이의 의료 기록을 완벽하게 남겼어요. 그래서 한국 의료진들에게 사건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오후 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감기가 빨리 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다시 울고 싶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의료인이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르다는 걸 매일 느껴요. 매번 환자를 진찰할 때마다 저는 깨달아요. 이게 의료다. 당신들은 알아야 해요. 북한의 의료 체제가 정확히 뭔지를요.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계급 관리 도구라는 걸요. 의료기관이 아니라 체제 유지 장치라는 걸요. 당신들이 보는 뉴스에서는 북한의 의료시설 부족만 말해요. 약품 부족, 의료기술 낙후만 얘기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제도적 인간 부정입니다. 당신의 신분에 따라, 당신의 가족의 정치적 신뢰도에 따라 당신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건 의료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합법적인 살인이에요. 저는 그 살인에 참여했어요.
26년 동안요. 지난주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나 박미영이야. 태국에서 만났던. 나도 서울 와 있어. 만날 수 있을까? 미영이었어요. 태국 난민센터에서 제가 떠날 때 남겨졌던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영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밝아 보였어요. 나 지금 간호사 자격증 따고 있어. 여기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정말 좋아. 정말 잘 됐다. 언니는? 의사 시험은? 아직 준비 중이야. 하지만 지금도 충분해. 이 일이 정말 좋아. 우리는 커피를 마셨어요. 그냥 평범한 두 여자처럼요. 3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지금 제가 깨달은 자유의 의미는요. 자유는 제한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유는 당신의 선택이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제가 뭘 하든 제 선택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체제가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제 선택이 제 인생을 만들어요. 저는 의사가 되도록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환자들을 신분 없이 대하도록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증언을 하도록 선택했어요. 위험한 선택이지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제 형제자매들이, 제 동료들이 이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할 거예요. 체제에 불충성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어요. 당신들의 선택도 여전히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바꿀 수 있어요. 현실은 어둡지만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곳에 온다면 당신들도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천국 같은 곳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일도 많고 적응도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의 양심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당신의 인간성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늘 퇴근하면서 저는 진료소의 간판을 봤어요. 위드 클리닉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원장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함께라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질병과 건강이 함께,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라고요. 저는 그 간판을 읽을 때마다 북한의 병원 간판을 생각해요. 평양협력병원. 혁명의료를 위하여. 거기에는 함께가 없었어요. 있던 건 계급이었어요. 충성이었어요. 통제였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께가 있어요. 저는 이 증언을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기억들을 안고 살아갈 거라는 걸요. 류영신이를 못 살린 죄책감을, 아버지를 떠난 그리움을, 그리고 저를 남겨두고 간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어요.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만약 이 증언이 한 사람이라도 깨우친다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북한 의료 체제의 진실을 드러낸다면요. 그럼 제 26년의 의료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될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자유롭게 이것을 평가할 수 있어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싫다고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선택이 당신들의 것이에요. 저는 그걸 부러워해요. 아니, 축하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당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저는 내일도 일할 거예요. 진료소에서요. 그리고 또 다른 환자를 만날 거예요. 그 환자의 신분을 보지 않고 가족 내력을 묻지 않고 정치적 신뢰도를 재지 않고요. 그냥 아프신가요? 라고 물을 거예요. 그리고 치료할 거예요. 나의 양심에 따라, 나의 의료 능력에 따라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의료예요. 이게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평양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 위에서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자유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는 진료소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치료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신분 없이요. 차별 없이요. 오직 환자라는 이름으로요. 이것이 제가 북한을 떠난 이유였고 지금도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알게 되었어요.
북한의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자유를 선택하게 됐는지를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이 증언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